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주식 거래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지구 반대편 기업의 주식과 이름도 어려운 코인의 가격 변동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을 철렁이게 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낸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죠. 저축과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니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세뮤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페인트가 마르거나 잔디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아야 한다. 만약 흥미로운 걸 원한다면 라스베이거스로 가라. 방향만 똑바로 가고 있다면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결과를 내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도착할 테니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6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부 지역에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8시 55분 기준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이 좀 있는데요. 전남 특히 완도 지역에 호우경보, 또 전남 고흥 여수 신안 또 흑산도 홍도 지역에 호우주의보, 또 제주도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등등을 찾으시는 분들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또 많이 올 수 있다고 하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화요일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또 토론하시는 날이죠. 어저께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빈 방문이었는데요. 베트남과 과연 어떤 시너지를 함께 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국가 제조업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석유화학, 이 석유화학 산업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여천 NCC는 부도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고요. 다른 기업들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석유화학, 이 산업이 과연 탈출구가 있을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숫자입니다. 한 30대 여성이요, 아버지의 우대용 교통카드로 반년 동안 470회에 걸쳐서 무임승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2,5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해당 카드는요, 이 나이 이상이면 지급이 되죠. 경로 우대 교통카드인데요. 지하철 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본인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본인 명의의 우대 교통파 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그 기준이 되는 나이는 몇 세일까요?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 유튜브 계속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205님 70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쓰셨는데요. 예,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부터 짚어볼까요? 네,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경계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5%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0.3%, 대형지수 위주 S&P 500 지수 0.25%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달 미국의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 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했죠. 네. 또 경기 후퇴 기대감으로 인해서 9월 중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아마 이제 7월 CPI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2일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전해질 텐데 오늘 밤 뭐 자정 넘어가면서 나올 텐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맞습니다. 7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변동성이 큰 식음료,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코어 CPI는 아마 1년 전에 비해서 3%가 네. 이제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목표치 2% 밖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페드워치 2를 보게 되면 하루 전에 비해서 금리 9월 인하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85%. 네. 금리 한 단계 인하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 가운데는 이제 엔비디아,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가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이 칩, AI 칩 판매 비용에 판매 매출의 한 15%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다라는 네. 소식이 나오니까 이 두 개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고요. 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올랐고요. 또 국제 유가는 8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오늘 15일로 예정된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앞두고 어쨌든 뭐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는 배럴당 63달러대, 또 런던 선물거래소의 이 10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한 66달러대인데요. 그래도 한 8일 만에 올랐지만 2달여 만에 최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각종 이벤트 앞두고 이제 3,200선에서 숨고르기 하던 코스피 오늘은 좋습니다. 오늘 20포인트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1포인트 올라서 3,228선. 외국인들이 400억 원 이상 초기부터 좀 사고 있고요. 코스닥도 좋습니다. 코스닥도 3포인트 가량 올라서 81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다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좀 떨어졌던 조선주도 다시 올라가고요. 또 지수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또 코인 시장도 좀 강하더라고요, 요즘에. 맞습니다. 참 어제는 이제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오후 2시경 국내 업비트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한 개당 1억 6,7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12만 2천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억 6천 한 4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전고점을 뚫은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하버드대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 규모가 1억 한 2천만 달러인데 아니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이제 지금 기부금을 ETF 매수 활용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행보로 보고 이것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고요. 또 하나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가상자산의 이제 제도권 편입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될 퇴직연금 401K라고 하는 이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얘기는 퇴직연금은 매달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굉장히 좀 곽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푸틴,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기대감이 좀 커진 것도 이런 이제 위험자산 선호를 이제 강화하게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더 갈 것이다, 아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일부에서는 이제 연말 한 15만 달러 돌파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15만 달러 되면요. 시가총액이 3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애플과 엇비슷한 규모로 덩치가 커지게 되는데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크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지연된다면 또 냉각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또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안전하게 운용해야 할 퇴직연금에도 이제는 코인을 담을 수 있다. 가상자산을. 그리고 하버드대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이 그 기금 있지 않습니까? 대학 기금. 그 운용 관리를 하면서도 투자도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뭐 기껏 해봐야 이제 대체 자산으로 하면 부동산 가능한데 이게 주식이나 ETF까지 가능한데 근데 ETF에 지금 비트코인이 들어와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선택의 몫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에 코인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담아야 되는 건 아니고 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운용을 하면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우리는 아예 그냥 코인 ETF 자체가 여전히 불법인데 금지인데 멀어져 갑니다. 제도적으로요. 그리고 또 금과 은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이 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골드바 판매, 골드뱅킹 잔액 모두 다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뭐 관세 전쟁 여기다 이제 금리나 기조 속에 안전자산 선호가 또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제 금값이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온수당 3,534달러입니다.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또 이제 2.5% 떨어졌습니다. 네. 3,400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되니까 전고점에서 한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국내 5대 은행의 7월 골드바 판매액을 봤더니 393억 원인데 한 달 전에 비해서 71% 늘었고요. 네. 골드뱅킹 잔액은 1조를 더 넘어섰습니다. 은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은 가격도 온수당 39달러 55센트를 기록해서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은은 그동안 이제 금에 좀 가려져 있었지만 대체 투자로 이제 부상하다 보니까 실버바 판매액도 지금 상반기에만 24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거 관세 불확실성 뭐 언제 뭐 트럼프가 다시 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지 스위스에 대해서 이제 고관세를 물릴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다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안전자산 이제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졌던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금과 은도 오르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그만큼 봐야겠죠. 시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새 정부가 광복절 특별 사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인들도 많이 포함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광복절 이제 특별 사면에 총 2,188명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네. 이 가운데 전직 공직자 정치인이 27명, 경제인이 16명입니다.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많았는데요.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인을 좀 보면 최신원 전 이제 SK 네트워크스 회장입니다. 당시에 이제 SK텔레시스의 자금 155억 원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지만 이번에 사면됐고요. 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또 장충기 전 차장이 복권됐고요. 두 사람 역시 이제 2022년 가석방됐지만 복권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동양사태그룹 투자자 피해 약 1조 3천억 원을 초래했던 현재현 전 회장 또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도 사면 복권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정부는 이제 이번 조치를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 차원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빚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 이 서민들의 신용 회복도 지원하죠.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이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갚게 되면 이른바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혹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게 되면 금융권의 연체 이력이 삭제됩니다. 이번 조치로 약 324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연체금을 모두 갚아도 신용정보에는 기록이 최대 1년간 또 신용평가사에는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신용이 사면이 적용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대출 승인이라든가 카드 발급이라든가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번 조치는 사실 2021년, 2024년에 의해서 세 번째인데요. 네. 이전에는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늘리다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이거 왜 하느냐. 사실은 이제 한 113만 명에 대해서 부채 탕감해 줬거든요. 네. 그럼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아하. 이에 대한 어떤 형평성 취지로 보입니다.
또 하나 아까 그 시황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엔비디아랑 AMD 중국에 AI 관련된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에다가 돈을 내라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실감합니다. 예. 이제 안보 팔아서 트럼프가 드디어 돈까지 챙기는 야. 장사꾼 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입니다.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저사양 칩 이른바 H20 수출 허가했거든요. 네.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게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엔비디아는 뭐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막대한 이제 매출 손실 우려가 되니까 최근에 만나서 좀 부탁을 했고 이것까지 흔쾌히 수용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얼마나 벌까요? 이 두 회사가 인공지능 칩을 팔아서 15% 국가가 이득을 챙기면 연간 미국 정부는 20억 달러, 한 2조 8천억 원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군사 AI 개발을 가속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견제 차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략산업조차도 트럼프는 안보조차도 돈이 최고다라는 의미여서 이게 사실은 이게 웃고 있을 만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를 빌미로 우리나라한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표현은 기업들과 정부가 합의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 어떤 규정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참 헷갈리기도 이건 나중에는 합니다. 법적 공방 소송의 이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통행세잖아요. 진짜 이게 통행세죠.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예, 골목 막아놓고 예, 지나가려면 돈 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큰 형님들 이제 삥 뜯는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이 보여주고 있고 짧게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 예스24가 얼마 전에 해킹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사이트가 먹통이었었는데 지금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6월 해킹이었죠. 전면 중단된 지 2달여 만에 어제 11일 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새벽 4시 30분부터 서비스가 전면 마비가 됐습니다. 네. 회사는 뭐 추가 피해 막기 위해서 외부 접속 차단했고요. 백업 데이터 복구 작업 중이지만 재개 시점은 미정입니다. 앞서 6월 9일이었죠. 랜섬웨어로 이제 서비스 닷새간 중단됐고 당시 해킹 사실을 즉시 공지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보안 체계 전면 점검하겠다, 예산을 더 늘리겠다 약속을 했지만 재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스24 회원이 약 2천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책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음반, 공연, 예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잇따른 해킹 피해로 인해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 서비스 신뢰에 대한 하락에 어떤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가 이제 열리기는 하네요. 예스24 사이트가 열리기는 하는데 전자책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연 티켓을 여기서 판매하거나 구입하려는 분들 불안해서 어디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겠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석민수, 이세중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세 분 중에 베트남 가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도 여행으로 다녔어요. 예, 여행으로. 저는 작년에 오, 가다 다녔습니다. 저도 여행으로. 네. 성민수 기자님. 저만 못 가봤네요. 저도 2018년인가 한번 갔었는데 왜 이번에 대통령도 그 현지 언론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경기도 다낭시. 다낭이라는 곳에 가면 정말 우리나라 분들 정말 많으시다고. 굉장히 이제 가까운 나라입니다. 베트남. 그리고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11년 만에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럼 서기장이 이제 공산당 서기장이 방한을 한 거죠.
여러 가지를 체결을 했더라고요. 뭐 어제 두 정상 간의 합의문이 나왔죠. 합의문이 합의문. 굉장히 긴데 뭐 한 제목은 그거더라고요. 이제 한국과 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 성명.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게 외교 용어 중에 이제 제일 가까운 나라가 동맹이죠. 동맹. 네네네. 우리 한미 동맹. 네. 동맹은 경제적으로도 가깝지만 한미 연합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한 몸인 게 동맹이고 그 동맹보다 바로 낮은 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군대 빼고는 다 같이 하는. 그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가깝죠. 어제도 그 수출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1대 2대 수출국은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이랑 미국인데 그럼 3등은 뭐 일본일까? 유럽일까? 아닙니다.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세 번째로 많이 사주는 나라가 베트남이고 그 정도라면 뭐 군대 빼고는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를 할 만하고 그걸 어제 뭐 여러 가지 발표 있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30년까지 무역 규모를 200조 원까지 늘려보자. 네. 지금 한 100조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2배로 늘리자는 거니까 5년 뒤 2배. 네, 뭐 물론 그게 목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우 가깝게 우리 지내보자라는 선언을 한 거니까 뭐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입니다. 좋든 싫든. 네. 그러게요. 이세중 기자님이나 성민수 기자님은 특히 이번에 합의문 중에서 어떤 부분에 더 눈이 가는가요? 그 이세중 이번에 기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땅에서 수급하기가 참 어려운 네. 나라여서 여러 공급망에서 이 대외 정세에 참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그 핵심 광물 공급망을 새롭게 만들 가능성이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뭐 히토류 매장량 같은 경우는 세계 상위권이라고 하던데 이게 히토류는 뭐 배터리나 반도체의 필수 원재료여서 뭐 4차 혁명의 쌀이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중요한 자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가 거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낮추고 그 새로운 공급망을 만든다는 어떤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뭐 워낙에 다양한 분야 협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LNG나 원전 같은 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베트남에 공급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인프라를 선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좋은 점이 한번 구축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협상이 이렇게 열린 계기나 아니면 이 내용이 이렇게까지 깊이 간 이유가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중국과 그동안 뭐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생산 기지로 쓰고 시장으로도 엄청난 시장으로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그 중국의 대안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보면 그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게 정말 그 한국의 자랑스러운 수출품인데 이걸 이제 뭐 공산국가인 베트남한테 준다는 거는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인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는 전략적인 무기를 수출할 때는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미국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양안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좀 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 바로 밑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세력으로 베트남을 선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베트남은 사실상 이제 공산국가인데 공산당이 있는 공산국가인데 우리가 공산국가에 자주포를 판매한다. 참 이것도 2025년에 듣는 소식 중에서 또 참 새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교육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라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상대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란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베트남이 첫 번째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트남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역 상대 아까 세 번째 수출 상대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성민수 기자 말처럼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되게 오묘한 게 입지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 쪽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고 지리적으로도 중국 바로 밑에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도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만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어서 그걸 거기서 제조를 해가지고 네.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뭐 히토류 얘기했지만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요소수 때도 봤고 히토류 때도 느낍니다만은 어떤 특정 자원을 특정 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제일 힘든 건 우리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배웠잖아요. 결국은 다변화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은 우리가 되게 가까워져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당연히 순서로 보자면 당연히 미국 정상, 그 다음에 중국 정상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정상회담 하는 게 좋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보다 좀 늦어졌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달 말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만나고 중국도 만나니까 순서상으로는 그만큼 베트남이 그 미중일에 거의 범접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초청 순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공장을 많이 두었던 특히 IT 기업들이 중국의 인건비가 또 많이 올라오고 하면서 베트남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많이 옮겨갔죠. 딱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재계 이른바 총수라고 하는 분들이 또 거의 총수를 통했더라고요. 만찬에도 같이 많이 보니까 했다 하죠.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다음에 뭐 구광모 LG 회장, 뭐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하던데 이게 계속 말하지만 사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 삼성,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의 주요 생산 기지이자 또 그 제조 기지이자 소비 시장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이 기업들도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야 되는 게 중요 과제로 나왔고 그러면서 베트남이 대표적인 대체 생산 기지로 떠올랐죠. 이 안에는 젊고 또 저렴한 인건비가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베트남에 상당수 많이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대부분의 또 부품들이 베트남 현장에 있는 우리 공장에 가서 또 가공의 하나의 소재 부품으로 또 쓰이기도 하니까요. 또 거기에서 또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고 베트남 전체 수출의 한 3분의 1 가까이를 또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또 이제 중요한 거고요. 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도 다른 나라보다는 월등하죠. 빠르게 또 성장하는 나라고 그 급성장의 배경 요인은 또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일단 그 베트남이 지정학적 위치가 아세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접근성 면에서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 보니까 베트남은 서방 아시아 뭐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FTA를 매우 적극적으로 체결해서 이 다양한 네트워크로 무역 장벽이 상당히 낮다. 또 하나 그 올해 보니까 한 잠재 성장률이 한 8% 정도 된다고 하던데 네. 이게 아시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역동성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또 인구 구조도 한몫을 한다고 해요. 보니까 인구 1억 명의 평균 연령이 3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편이고 젊은 나라죠.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67%. 그러니까 이게 경제 역동성이 또 그분들이 살아있는. 소비 인구기도 하고 젊은 나라인데다가 인구가 또 1억 명에 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잖아요. 네. 베트남도 그렇고 뭐 중국이 이제 좀 성숙기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베트남은 그걸 이제 추격하면서 사실 베트남도 이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있죠. 네. 내부에서 이제 반도체나 제약이나 이번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 것도 보면 거기에 이제 반도체, AI, 그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좀 육성하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이렇게 중국이 미국과 이 서방 세계의 강력한 견제를 받는 국면에서 이거를 좀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확고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공산권 국가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북한도 그렇고요. 외교를 꽤 잘해요. 그러니까 줄타기를 잘하는데 자신의 줄타기. 입지를 잘 알고 양쪽에 줄타기를 잘하는데 뭐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최대한 몸값을 키워가지고 많이 얻어먹는 그런 전략을 하는데 베트남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7월 초에 미국과 관세 협상이 비교적 빨리 됐어요. 네. 베트남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46%를 매기기로 했다가 네. 그걸 뭐 베트남이 뭐 보잉의 비행기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20%까지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되게 재밌는 거는 트럼프 집안이 베트남에 리조트를 짓습니다. 아하. 근데 그게 원래 한 인허가 기간이 한 2년 걸려요. 2달 만에 해주더라고요. 뭐 전 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과 확 붙은 다음에 근데 아까 제가 외교를 잘한다고 말씀드린 게 동시에 뭘 했냐면 동시에
그 협상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베트남으로 초청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줄타기를 하면서 그런 외교력으로 최대한 많이 자기들이 뭔가를 따내려는 그런 거를 잘하더라고요. 이게 공산권 국가의 특유의 특성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성장 원동력 중에 하나죠. 미국도 베트남에 필요하고 중국도 베트남에 필요하거든요. 최대한 과실을 따먹고 있고 앞으로도 따먹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고 있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인구가 또 1억 명을 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하준규님이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도 한 7천만 명은 돼야 조금은 내수로 경제가 돌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인구가 또 있어야 내수 시장도 커질 수 있고 또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은 외교적으로도 줄타기를 참 잘하는 나라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관세율이 20%라는 게 우리나 일본이나 유럽연합이 맺은 15%에 비하면 높기는 합니다. 또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또 수출하는 게 최종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도 하게 되고요. 이 측면은 그래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원래는 46을 예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를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면 46이라는 관세를 맞을 맞을 뻔했는데 그게 20으로 낮아졌으니까 일단 뭐 불행 중 다행인 건 맞고 물론 여전히 우리보다 관세가 5% 정도 높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수출하면 15%고 미국으로 갈 때 베트남에 수출할 때는 20%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진출할 때는 고민 되겠지만 이미 진출해 있는 그 큰 공장을 사실 46% 관세가 만약에 현실화됐으면 그 공장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20%로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구사일생 훨씬 나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참 제품 가격에서 5%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베트남에서 만들었다가 한국을 한 번 더 거쳐서 가면은 그 금액을 또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아마 또 기업들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내겠죠. 그 수출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특히 이제 베트남 지역이 중국 기업들의 우회 수출 통로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시선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과거에 이제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에서 그 미국으로 수출한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이제 그 무역 구제 조사를 해서 반덤핑 과세 또는 이제 상계 관세를 부과한 이력이 있어요. 네. 항상 그 미국 상무부는 굉장히 크게 베트남 지역을 의심해왔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가 있으니까 혹시 뭐 그런 이제 우회 수출, 환적 수출 이런 거에 대한 오인을 받을 우려가 좀 있죠. 그다음에 실제로도 뭐 중국산 제품들이 베트남이나 뭐 태국 등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흘러가는 거는 또 일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걸 얼마나 뭐 꼼꼼하게 관리를 하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베트남도 사실 미국과 앞으로 관계를 잘 가져갈 필요성이 좀 높은 국가죠. 그러니까 단순히 환적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또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해서 현재 생산 공장도 설립을 해놓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생산과 수출을 함께 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눈초리를 예리하게 뜰 텐데 이것도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 또 신경이 쓰이는 대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제 FTA 맺은 지도 꽤 오래됐죠. 우리나라는 FTA 안 맺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거의 또 베트남도 FTA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 경제 교류 협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그 베트남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결혼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돈의 나라 이런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많이 받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우리가 읽어보면 될까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 과거 그 월남전 그 민간인 학살 문제 네. 언급하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항상 사과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전향적으로 좀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까지를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그렇죠. 관련해서 그만큼 관계를 신경 쓰면서 얘기하는 배경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저출산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아까 말했던 그 젊고 역동성이 그 노동력이 좀 필요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은 그래도 미국을 꺾은 승전국이죠. 우리는 이제 미국 편에 들어가서 참전을 했던 편이고 그 전쟁에서 이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좀 피해를 준 건 있지만 이게 우리가 뭐
일종의 지배자 또는 그때 당시에 뭐 침략자로 사과를 해야 되냐 요거는 그게 또 논쟁이 계속 있더라고요. 네 외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입장에서 막 끝까지 막 그런 뭐 강력한 사과를 요청한다라기보다는 또 오히려 이제 실리를 추구해서 가는 그런 방향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또 인식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거보다는 또 같이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동반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경제 분야에서 조금 더 협력이 어떻게 더 구체화되는지 이 이후에 이어지는 소식들도 계속해서 또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기준이자 또 주요 지자체가 발급하는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 어르신들의 교통카드를 다른 젊은 사람들이 대신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서 당연히 이거는 불법입니다. 또 처벌도 강하게 받을 수 있고요. 서울교통공사가 CCTV, 뭐 빅데이터 기반의 단속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요금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노인의 기준 몇 세일까요? 5710님이 저는 지금 62세인데 3년 후에 받겠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더하기를 조금 하시면 강력한 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4378님이 출근할 때 간혹 무임승차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통비에 습관이 더해지면 언젠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6555님은 고향에 왔는데요. 아빠가 빨리 정답 보내라고 하시네요. 라고. 아버님과 함께 성공예감 이데오를 듣고 계시는 훌륭한 또 가정에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2748님은 요즘에 이 노인을 정하는 기준이 이 나이인데 이 나이면 노인이 아니라 장년입니다. 노년이 아니라 장년이라는 거죠. 이게 30년 전에 정해진 거라 현실과 안 맞습니다. 요즘에 요 나이대 분들이 일반석에 앉아 가신다고. 우대석에 이 나이대 앉아 계시면 오히려 또 눈치 보이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기준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복지와 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고요. 그 나이대 숫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NCC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여천 NCC, 이게 나프타 크래킹 센터, 이렇게 해서 석유화학, 아주 기초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인데 안 좋다라는 거죠.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왜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네, 이게 그 성민주 기자. 나프타 크래킹 센터 이 업계 석유화학 업계가 어렵다는 얘기는 한 나온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네. 어렵다 했는데 결국에 이제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까지 나온 거죠. 여천 NCC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DL 그룹과 하나 그룹이 공동으로 출자한, 그러니까 오데오의 합자 회사인데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물건이 잘 안 팔리고 그다음에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고 그러면서 자금난이 생겼죠. 그래서 300억 정도를 빨리 상환을 해야 되는데 3,100억인가요? 그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상환을 못하면 정말 부도 위기까지 몰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두 그룹이 합자로 만든 회사다 보니까 이 두 회사 사이에 좀 이견이 있었죠. 이거를 빨리 뭐 구조조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쪽과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왜 문제가 생겼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 우리가 당장 지금 돈을 낼 수는 없다. 이런 회사와 그 이견이 생기면서 좀 뭐 공유지의 비극처럼 이게 진짜 도산을 할 뻔했는데 그래도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죠. 여천 NCC는 한화 그룹하고 DL, 예전에 대림그룹, DL 그룹이 같이 5대5로 합작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 결국에는 좀 이견이 나오더라고요. 한화와 DL 측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동업을 하면 네.
이제 뭐 그런 거 51대 49로 동업한다든지 아니면 뭐 50% 플러스 한 주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과반을. 예, 과반을 차지하게 동업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유가 있는 게 그렇게 해야 의사결정이 빨리 되고 이견이 있을 때 나도 조용히 해, 내가 지배주주야 이렇게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여긴 정확하게 50대 50이다 보니까 이게 뭐 장점도 있겠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의사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뉴스가 굳이 이렇게까지 커질 필요가 없었던 것은 뭐 부도라는 게 지금 회사가 망한다라기보다는 만기가 된 채권을 갚지 못하는 게 부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2, 3년 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차곡차곡 돌아오는 회사채를 막을 현금이 부족해서 그냥 원래 보통 이럴 때는 뭐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아무도 안 사주면은 주주들이 돈을 추가로 집어넣거나 출자를 하면 그냥 순조롭게 테크니컬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5대5다 보니까 한쪽은 빨리 돈 넣자. 대림은 한화는 그리고 대림은 DL은 지금 돈 넣지 말고 뭐 회사가 정말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자. 네. 이러면서 이견이 생기면서 더 길어지고 진짜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제 막판에 또 합의가 된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 5대5 동업은 쉽지 않아.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 송민수 기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이 5대5의 그 구조 때문에 좀 취재할 때 이득을 봤던 게 네. 저희 후배가 이제 거기에 취재를 가는데 NCC 내부 그림을 좀 찍고 싶은데 예. 아무 LG나 아니면 그 여수에 있는 LG나 아니면 롯데나 뭐 아무 데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사장도 그 DL 출신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하나 출신이 한 번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 그때 마침 이제 사장 교체기여서 그냥 뭐 이렇게 와서 찍으시라고 하면서 공장문을 열어줬던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 석유화학의 핵심 납사 크래킹 센터 NCC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참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사실 앞에서도 성민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1, 2년 된 이야기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여천 NCC만의 문제는 지금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세준 그러니까 기자. 이게 왜 이렇게 어렵나 보니까 사실 이게 알짜 사업이었거든요. 굉장히 잘 그럼요. 나가는 예. 석유화학 우리나라의 대표 기간 산업이었는데 이게 어려워진 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석유값이 갑자기 너무 오르면서 이게 원래 석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로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드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석유값이 너무 올라서 비용이 올랐는 데다가 이게 중국이나 중동에서 비슷한 공장을 계속 많이 만들면서 이게 가격 경쟁력 싸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밀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질보다는 사실 가격 경쟁력으로 좀 판가름 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여서 근데 또 거기다가 규제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지켜서 설비 투자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우리 여기 여천 NCC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뭐 3대 석유화학 단지가 입주한 뭐 LG화학이나 뭐 롯데케미칼 이미 생산 라인 일부 멈추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천 NCC만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원료 기본적인 원료를 만드는 건데 이 플라스틱을 많이 써온 게 이제 중국이죠.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을 때도 거기에 무슨 싱크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문짝을 만든다든지 이런데 다 이제 이 소재가 들어가는 건데 중국이 일단 건설 경기도 지금 바닥을 쳤죠. 그 다음에 뭐 내수가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한 2000년대 초반 그다음에 2010년대 넘어올 때까지는 이 NCC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중국이 해마다 엄청난 속도로 NCC를 증설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계 1위 생산국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중국 시장은 수요는 줄었고 그다음에 공급은 중국에서 현지에서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도 공급이 더 많아지게 생긴 게 이 NCC라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업계용으로는 올레핀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정유 석유화학 일체화 이런 그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유 공장에서 원래는 정유 공장에서
나프타를 받아서 NCC에서 크래킹을 하는 건데 분해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유 공장에서 석유를 생산하면서 그 공장에서 그냥 지금 나오는 제품들을 쭉 생산해 버리는 공장을 지금 울산에 짓고 있어요. 네. 그 S-오일 그 사우디에서 와서 투자한 샤인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26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국내 석유화학 업계 NCC에서 만드는 물건들은 정말 국내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석유화학 10년, 20년을 돌아봐도 공급 과잉이라는 말은 항상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황일 때 증설을 해놓고 그러면 또 양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다시 불황이 오고 이겨내려고 감산을 하면은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때 또 다시 호황이 오면 또 증설을 하고 근데 이제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그 수요는 뒷받침이 되고 이러면서 산업이 성장해 왔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또 엄청난 공급이 그 사이에 들어오니 과거의 사이클과는 완전히 이제 또 달라지는 거고 이 공급 과잉이라는 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무서운 문제가 되는 거죠. 4155님이 여천 NCC를 건설할 당시에 참여를 하셨었다고. 근데 지금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로도 우리 건설업계가 또 많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진출해서도 그쪽에 석유화학 플랜트도 많이 건설을 했는데 그게 다시 또 우리에게는 이제 공습으로 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이걸 또 포기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이게 경제적으로 계산기만 두드리면 예. 뭐 지난달에도 사실 국회에서 이걸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경제적으로만 보자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지금은 이제 사우디까지 뛰어들었거든요. 사우디도 원래는 원유만 팔던 나라에서 그 무함마드 빈 살만 그 왕세자가 나라의 체질을 바꾸겠다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원유만 팔지 않고 원유를 가공해서 팔래. 이 석유화학 사업까지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원유 가격에서 무슨 수로 사우디를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 나프타를 들여오는 가격하고 차이가 예. 엄청 클 수밖에 없죠. 중국만 해도 버거운데 이제 사우디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생산 능력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그때 국회의 결론도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공장을 닫아야 된다. 몇 개를. 그래야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다는 건데 설령 그렇다 해도 그건 버티기고요. 네. 결국은 나라 돈이 들어가야 이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지분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구조 조정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공적 자금.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무슨 어떤 소비재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에틸렌을 사진 않잖아요. 이게 그 나라 돈까지 넣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하나 드는 거고요. 네, 또 대부분이 대기업들이에요. 예, 말씀하셨듯이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소수 때나 히토류 때나 예전에 미국에 이제 일본의 소부장 때도 봤지만 뭔가 기반 산업이 없을 때 그거를 사오던 나라가 안 팔아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난감해지는가를 또 봤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석유화학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결국 중국 거 사올 겁니다. 근데 중국이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산업이 다 중단돼 버리는데 그런 점에서는 나라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무한정 넣을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뭐 정부도 돈을 뭐 이만큼씩 싸들고 기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또 금융권이 좀 출자해라 이런 건데 뭐 금융권 너무 출자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뭐.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과제죠. 과거처럼 네. 한두 개 있는 큰 뭐 조선사라든지 건설사 넘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모기업들을 보면 한화, LG, 롯데 등등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구조조정을 못한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보이기도 롯데그룹 하고요. 같은 경우에는 이 케미칼 산업이 흔들리면서 아. 사실 롯데그룹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 롯데케미칼이 흔들리면서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내수나 뭐 중국 진출이 잘못됐더라도 롯데케미칼이 벌어줘서 버텼던 롯데였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LG는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버텨내는데 그 롯데는 이제 유통이 어려운 상태에서 케미칼까지 캐시카우였던 케미칼까지 흔들리니까 그룹 전체가 흔들리죠. 사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했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8, 90년대에 그 나프타 크래킹 설비를 좀 가지고 있다가 진짜 그렇게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그때는 중국 시장이 열리기 전이니까
그때는 생산 설비를 국가적으로 국가 주도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아까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대로 아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국내에서 필요한 생산량 정도를 가늠해가지고 이걸 결국에는 좀 폐쇄는 할 건 폐쇄하고 통합할 거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죠. 마지막으로 이게 석유화학 또 지금 철강 산업도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중동과 또 이제 경쟁이 되는 산업들, 제조업 전반의 위기 그 어떻게 보면 전초 씨앗으로 또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워낙에 그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원료로 그 후방 산업에도 원료 공급 차질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또 연간 산업도 적지 않고, 또 이렇게 석유 화학이 중요한 게 사실 이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어떤 신산업의 어떤 그 기반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기술 혁신이나 뭔가 체질 개선 같은 걸 다 통해서 신소재 같은 새로운 산업으로 어떤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제조업 전체의 어떤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렇게 볼 첨단 수 있습니다. 신소재 더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또 나아가야 하는 거고요. 오늘은 KBS 김준범, 석민수, 이세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고명환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